일이 생겨서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강좌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맡아주실 이대경 선생님은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보시면 시민식 주권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대경 선생님은 꾸준히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해 오고 계시는 시민운동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만 하루가 안 되게 하셨던 그걸로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대경 선생님의 긴 시민사회에 대한 애정과 시민이 누구인지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참작하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결정일까요? 그런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왔었고 또 그것이 불발되면서 다시 또 K정치연합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는 실험을 하셨고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 그것을 본인의 것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시민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발점과 그 끝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대경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내경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지금 정치전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얘기보다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매크로하게 조감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 일주일은 지났지만 요즘 이승만과 박정희를 다시 기념하고 부활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4.19에 대한 의미를 되씹는 것에서 처음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19는 스스로 대통령에서 제왕이 되고자 했던 독재자 이승만을 쫓아낸 민주혁명의 성격이 가장 크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4.19 혁명은 제3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념비적으로 근대성을 확보해낸 시민혁명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해방 이후에 천재인 유진호가 삼균주의 건국강령도 참조했지만 유럽의 앞선 헌법을 참조해서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재헌헌법은 외부에서 이식된 단계죠. 우리 스스로 체질화가 되지 않았던 헌법입니다. 그것이 60년 4.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화된,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근대성을 확보한 위대한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4.19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전쟁도 겪었고 남북이 분단된 그 상황은 결국 일제강점기와 우리 손으로 해방하지 못하고 외국군이 진입하면서 발생한 그 외세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4.19의 성격은 반외세 민족혁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4.19가 지난 그 오랜 세월, 거의 60년이 지난 이 세월에서도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더 나아가서는 4.19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민혁명의 근대성을 확보한 건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동학이라는 근대적 자각, 동아시아적 자각, 그 자각의 운동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뒤에 벌어지는
87년에 민주화 대유업, 그다음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에 중간에 매개적 역할을 한 그런 그 순기능적 연계고리 역할을 한 그 정도 4.19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19는 단순히 민주혁명이 아니었고 시민혁명이었고 민족혁명이었고 역사의 흐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내려가지? 응? 뭐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제가 이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서. 네. 잘못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물론 윤석열 심판이라는 성격이 크겠지만 저는 윤석열 심판이라는 걸 넘어서서 현재 우리 정치의 구조를 압박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미래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한계 부닥친 소위 서구의 선거 중심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시민 주권, 시민 권력의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의 전주곡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총선의 의미를, 물론 이게 축차적인 겁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윤 정권 심판을 역률해서는 안 되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너무나 시대사적인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양자 독식의 구조를 깨는 비례성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시민 주권의 시대, 시민 권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축차적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와 진보정당 지도부에 대해서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총선은 정치 구도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반드시 승리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고요. 특히 비례에 있어서는 선거연합, 정치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개혁 진보의 광범한 결합과 합의된 연합, 정치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설적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제3지대, 중립지대에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비례만큼은 100%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앞에 2가지. 광범한 결집과 합의된 연합이라는 걸 수용해서 70점짜리 선거를 치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제안했던 정치연합, 선거연합의 구도인데, 선거연합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연합의 규모,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의 우당만 결합하는 자매연합, 소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진보연합의 상당 부분이 결합하고 시민사회가 결합하는 걸 중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온전히 개혁과 진보 전체가 합한 것을 대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합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 조직의 형태가 민주당 지도의 가설 위성정당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3지대 플랫폼, 중립지대에 있어서 플랫폼 정당이라는 형태의 2가지 방식이 있었고, 비례를 뽑는 방식도 밀실에서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적 비례 선출 방식이 있는가 하면 100%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 이 방식을 이렇게 3가지 구도를 생각해서 그 각각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그 승리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70% 이상이면은 민주당 문자 180석이 가능하다. 투표율이. 이건 압승적 방향이죠.
그런데 60% 이하로 떨어지면 투표율이 민주당 일당이 굉장히 어려운 신승적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60%와 70% 사이는 어느 정도 낙승이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니면 그나마 다행하게 중연합을 이루었고,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밀실리 협상 플러스 약간의 참여 방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67% 정도가 나왔죠. 근데 K 오디션 방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온 것이 조국당입니다. 그 선거인단 방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67%를 유지하면서 이번 선거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료에도 보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가 21대에서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이번은 67%였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한 선거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개혁 진보 결집과 연합의 계기를 작동했는데 반쪽짜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위성정당 형태를 취했고 그것이 밀시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결함이 있는 선거연대여서 그나마 연동제를 사수하고 향후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중연합이 성사됐다는 것은 긍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밀실형 합의에 이루어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형식뿐인 그런 선출 과정을 보였다는 한계, 그 다음에 제3플랫폼 100% 국민참여형 경선을 포기했다라는 게 큰 약점이었고, 그 빈 공간을 조국당이 출연한 근거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번 총선의 큰 하나의 아젠다에는 조국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는 역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데, 조국당의 첫 번째 성격은 아까도 봤지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윤이지만 비민주 계층이 한 20%가 돼요. 젊은 층하고 합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선거에 왔느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조국 돌풍이라고 그러지만 조국 돌풍은 반윤 비민주의 정치적 nem당층이 선거판에 온 게 아닙니다. 기존의 반윤 성격의 소위 친문 비명이 결집한 것뿐이에요. 그게 투표율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돌풍을 일으킨 건 맞지만 여기에 그 부분에서는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함정을 갖고 있는 성격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1대 총선에 비해서 겨우 투표율이 0.8%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압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표 차이도 160만 표밖에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반윤과 친윤의 표차가 5몇 %밖에 되지 않아요.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불안한 승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양당의 승자 독식과 그 지역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죠. 영남 보세요. 조국이 부산 가서 부산 사투리까지 써가고, 그래서 마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은 세석에서 한 석으로 줄었어요. 영남 전체에서 부산 빼고는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것도 울산에서. 제가 울산 가서 강의할 때 울산의 시민단체가 저한테 격려를 붙였어요. 6석 전체를 압승하겠다고. 한 승밖에 못 거뒀어요. 이 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국 당의 성격이 뭐냐? 친문 비명의 결집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성격은 대단히 엘리트적입니다. 재산이 당선된 분 재산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그럼 실제 재산이 평균 재산이 100억 수준의 집단입니다. 엘리트 집단이고 가진 자의 집단이에요. 조국 당의 그 성격이. 현재로서는 사법 권력에 대한 심판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지만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트너로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견제하고 질책을 가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사법개혁도 긴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0.1%, 1%가 가고 있는 이 수구적, 우익적 검찰 집단을 조국과 민주당이 5%, 10%의 엘리트 집단으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거기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보당이 정의당은 어쨌든 간에 진보당은 어쨌든 세석을 확보해서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재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총선은 반윤연대 압승이란 표현은요, 개헌이 가능한 윤석열을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걸 압승이라고 해야죠. 압승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파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180석을 넘겼기 때문에 낙승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데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꾸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래갖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진짜 산도둑적이었던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 여기에다 초점을 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더 크게 확장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비상시국회의 원로들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큰 사족을 안 붙이고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권력, 그것이 행정력이든 사법권력이든 공권력에 갖고 있는 강제력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임해 준 거잖아요. 공적 강제력을 대통령한테 위임해 준 건데 공공을 위해서 위임하라고. 근데 윤석열은 2년 동안 대통령이라는 권력, 행정사법적 강제력을 사유했다라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훨씬 더 악질적이고 뿌리가 깊은 겁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반민족 매판 집단, 종미 친일 세력이 정권적 성격을 갖습니다. 민족 역사와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소위 푸놈펜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치 군사 선언은 가츠라 테프트에서 출범을 해서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지금 대통령.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만든 동아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맥 속에서 연결된 미국의 동아시아에 한반도를 일본을 미국의 기본적 중심기지로 삼고 그 앞에 전위대로서의 한국을 세운 그 전략의 연결 속에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윤석열의 가장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 위기보다도 바로 이거죠. 매판적인 민족 역사를 말살하고 지워버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가져오는 위기를 가져오는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하나 더 한다면 소위 1%를 위한 이미 떼지나간 2008년
금융위기로서 이미 검증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는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신자유주의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1%의 상류층, 재벌 집단을 위한 이 윤석열 정권은 결국 한반도, 대한민국의 공동체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거죠. 따라서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윤석열의 세 가지 이 패착, 잘못된 것, 실정을 극복하고 정상화해야 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초점을 주는데요. 윤석열은 대증적인 겁니다. 우리가 7, 80년 이 역사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로 출연한 건지 윤석열 개인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현대 한국 정치를 보세요. 끊임없이 악순환적인 되풀이 현상이 도돌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저하고 친한데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합니다. 4.19 이후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부마 광주항쟁 이후에 신군사 정권이 재출현했죠. 87년 민주화 대기업을 했는데 양계 분열에 따라서 보수 수구 집단이 공고가 되고 문민민주 노무현 정권의 미숙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전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사치 이명박 박근혜가 출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87년 촛불혁명으로 밀어냈는데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또 도돌이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이 상태에서는 제2의 박정희, 제2의 이명박, 제2의 윤석열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여러 가지 학자들 견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4-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한말 이후에 형성된 매판 수구 기반이 아직도 강고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판 수구 기반이 완화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지 않는 한은 이 악순환적 도돌이의 이 악성 인자는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나타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물리적, 계급적 혁명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락, 가정적 변화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매크로하게 얘기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는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열린 사회를 얘기한 갈포포, 중도 우익적인 계량주의적 방식이죠. 인간이, 그 사회가 가지는 공적 이상과 합리성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넌센스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자고 하는 것이 칼포포적 방식. 점진적, 계량적 방식입니다. 열린 사회.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로베르토 웅고의 입장인데, 웅고의 입장은 변혁적 실용주의예요. 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이상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변혁적 실용주의의 길.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어쨌든 합의해서 이 수구 매판 기반을 약화시키고 재구성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한국전쟁과 분단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적 국가이고 결합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백낙천 교수가 시작한 분단체제의 극복. 어떤 민족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분단을 극복해내는 분단체제론이 있는가 하면 제가 소속해 있는 다른 백령이 주장하는 것은 양극체제론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이미 남북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양국의 팩트,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속에서 긴 호흡에서 평화와 통일의 로드맵을 구상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양반은 아까 했던 김상준 교수나 저희 다른 백년, 그 다음에 깐수 정수일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아주 적대적인 표현을 했지만 김정은 자신이 양국체제를 수용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치 제도적 결함이 우리 현재 이 선거제도 등의 정당 구조가 대단히 악질적이에요. 아마 그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승자 독식, 소선거 승자 독식. 이게 양당 구조를 만들거든요. 양당 구조를 만들면 상대방을 극단화시켜요. 상대방을 적대화하고 악마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거의 그 승자 독식 구도는 국가적 아젠다, 국민적 삶보다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투적이고 분열적이고 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대적 정치 구조, 이걸 배투크러시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0.73%만 이기면 절차에서 형식에서 이기면 파쇼해도 괜찮은 건가요? 민주주의가 그런 그 절차만 가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형식과 내용이 틀린, 포장된, 겉과 속이 틀린,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절차만 이뤘다고 선거에서 이겼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차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노크라시, 가짜뿐인 포장된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네 번째는 개혁 그리고 진보 세력의 역량 부족과 상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대 과제는 매판적 수구 오익 세력을 척결하고 그 부분을 합리적 보수로 재구성해내고 그 중도 개혁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도 개혁과 미래를 얘기한 진보 그룹이 3자 구도가 형성이 돼서 선순환적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진보와 개혁 진영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상보성이 없는 겁니다. 기태반성해야죠. 그다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시대 정신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들이 도돌이가 된 것은 앞에 5가지 뿐이냐?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사적인 문제입니다. 18세기에 출범한 선거 중심의 대의제는 처음부터 상류층과 엘리트 중에 과도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과정이에요. 처음부터가 그랬습니다. 선거 방식의 대의제는 처음부터 귀족적이고 과도적인 겁니다. 이건 모든 정치학자들이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상권 분립을 얘기한 몽테스키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도 그랬어요. 루소가 그랬잖아요. 선거 당일만 우리가 주권자고 4년, 5년 내내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다. 이것이 18세기에 시작된 서구의 정당 중심의 선거제 대의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러나 그 뒤에 민중운동, 인민운동들이 이루어서 차티스트 운동이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선거제가 정립이 된 건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찬란한 민주주의 얘기는 서구의 북유럽에서는 1930년대에 출발했고 유럽 일반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불과 4, 50년 동안 소위 사민주의를 중심으로 한 황금의 시대 때 민주주의를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선거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함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안 하고 살아왔던 거죠. 지금 서구라파를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민주주의 작동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북유럽조차도. 그거는 선거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신자유주의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시장 만능, 공급경제, 금융위. 이게 전면화가다고 세계화가 되면서 이 금융과 산업 권력이 정치와 사법을 예속화하고 심화시켜 왔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민주주의는 1인 1표라고 되어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세계화가 되면서 1달러 1표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기업과 가진 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정치 자금을 대도 합법적이다라고 선언해버렸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금력이, 돈이, 산업 권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미디어, 대학, 싱크탱크, 문화, 종교,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시장화 시켜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1990년대 클라우치라는 영국 정치학계 학회장을 오래 했죠.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에 포물선을 그려서 내려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가 전면화되고 세계에서 나온 결과가 불평등이고 양극화고 빈곤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경제정치의 실패를 이 돈과 산업의 권력이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문화를 장악합니다. 싱크탱크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를, 그 실패 원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외부하는 거죠. 약한 자들한테, 약한 고리한테. 한국에서는 네가 못나서야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무자비한 경쟁이 판을 치는 겁니다. 경쟁에서 못 이겨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많은 저기에서는 이민자들한테 저기 하고, 유색인종한테 돌리고, 엉뚱한 데 원인을 돌리잖아요.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와 문화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조작과 허상을 통해서 이 사회경제적 실패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이 안 됐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악성의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보세요.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래 포퓰리즘이 되면 그 사회는 적대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공적인 기능을 잃고 그들만의 게임, 자기를 위한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여기에 또 하나가 발생합니다. 소위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지식경제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어요. 초연결사회, AI, 자동화, 로봇 등에서 기존의 2차, 3차 산업의 산업구조에 엄청난 파급을 주면서 산업구조와 고용의 일대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산업의 노동중심 사고에서 이제는 그 사고를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에 새로운 접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일상적으로 혁신과 공유, 배분과 순환, 궁극적으로는 소유의 개념의 전환이 없이는 21세기의 인류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죠. 여기서 더욱더 우리한테 심각한 거는 이러한 그 4차 산업, 지식경제 산업이 현재 우리 사회에 강하게 뿌리는
재벌의 독점 구조와 결합이 되면서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강고한 자기 그 독점 기반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물론 제조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을 만들지 않아요. 대단히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산업에 대한 재구성의 요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었지만 진보당과 정의당이 그 얘기한 그런 사회경제적 정책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 새로운 이 국면에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진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정치 집단은 이런 엄청난 국제 흐름과 위기에 무각합니다. 국제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메가 트리트라고 얘기하는 이 국제적 흐름. 현재 세계 질서는 재평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일 지배 체제에서 지금은 다자적, 다극적, 다원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공백이 지정학적 위기를 맞이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인 저기하고 동북아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화 체제가 무너지고 원명원이 약탈당했던 그때 수은 최재우가 개벽을 얘기했듯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라는 그 미패권의 단일 체제가 무너지고 다자적 질서로 가는 이 시점은 우리가 다시 개벽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개벽.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기후하고 에너지 문제, 기후라는 건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식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얼마입니까? 30%도 안 되잖아요. 에너지는 거의 99%를 수입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식량에 취약한 나라냐고. OECD에 가장 취약한 나라죠. 근데 정치권은 뭐 하고 있죠? 또 하나,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채들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OECD 평균이 GDP의 350%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집단 서방이 중국을 욕을 해요. 중국은 300%밖에 안 됩니다. 50%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데이터는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280%에서 300%를 가고 있습니다. 이 과잉 부채,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이 어마어마한 부채, 전 세계적인 부채가 앞으로 인류에 어떤 사건을 번질지, 어떤 사태를 야기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순환의 위기, 우리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되게 되는 시점. 이런 얘기들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윤석열 검찰 독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정치권에서. 거기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민주당도 지금 양적 성장을 얘기해요. GDP 5만 불, 경제 5위 대국.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20%가 아주 이 천형적인 빈곤에 갇혀 있는데 GDP가 5만 불이면 뭐예요? 세계 경제 5강이면 뭐합니까?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결핍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부닥치고 있는 과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현안, 과제 돌파의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해야죠. 여전히 양적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출생률 과다한 저하. 그게 돈 준다고, 1억 준다고 해결이 돼요? 아니죠. 제가 K정치혁신의 슬로건을 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침이 설레는 삶을 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하고 스스로 하루하루 자기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런 삶이 될 때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행복하고 결혼 생활하고 애를 낳죠. 지나친 경쟁, 능력주의, 여기에서 망가진 교육, 부동산 투기, 세대 간 문제, 지역 간 문제, 산업 간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젠더 등의 수없이 많은 아젠다들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무담자. 제가 개혁의 맏형, 기회주의적이지만 개혁의 맏형으로 민주당을 인정하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표현을 강조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신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추미애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추미애 갖고 민주당이 변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여전히 폐쇄된 기득권에 안주하고 타협적 불세적인 기회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만 바라보고 추미애만 바라보고 민주당이 잘할 거니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나서서 죽비를 때리고 채찍질을 가할 때 민주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잘못하는 걸 견제하고 그래서 함께 방향을 끌고 가고 성취할 때만이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연세의 민족 자존과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질서가 지금 엄청난 격변, 다시기벽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민족 자존과 국가 주권입니다. 제 개인적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10시간 만에 그만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다. 천안함은 원인불명이라고 얘기했더니 수구 언론과 국진당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떠들었잖아요. 정의당이 더 떠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게 나는 신문 뉴스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민주당 당사를 가서 그 책임 있는 친구들 만났더니 그 마디에 벌벌 떨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천안함이 원인불명이라고 그랬다고 새가슴 떨듯이 떨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민족 자존을 지켜가겠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1919년에 검찰청장인 윤석열을 꼬들킨 게 미 정보기관이에요. 2019년 9월 24일에서 28일 FBI하고 CIA 국장이 연달아 가면서 윤석열을 꼬들켜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한 사람이 접니다. 그걸 민주당이 수용을 못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팩트인데.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정치 제도 시스템 그리고 관행은 절망적이다. 그럼 대안은 뭐냐? 물론 첫 번째는 제도 정치의 변화의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정당 민주화, 정책 정당화, 선거제 개정, 다당 구조화, 비례성 강화, 결선제 도입, 참여 연령 구조, 수많은 주제들이 있겠죠. 제도 정치를 개선하는. 두 번째는 시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경험들을 확대해 가야 됩니다. 제가 2018년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글로벌 포럼에 로마에 갔는데 보니까 유럽의 주요 도시는 시민 1인당 10유로 이상을 시민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를 1인당 매년. 우리는 아마 100원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서구라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거죠. 그 수많은 경험의 장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참여의 경험들을 확대해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이제는 제도 정치의 박스, 제도 정치의 그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시민 정치, 시민 권력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땅한 제도의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 권력, 시민 정치, 제도적 도입의 그 근거는 어디 있냐? 민주주의의 프로토콜, 원형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는 거죠? 피플스 파워예요. 인민의 권력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정책자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형적 모습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만 얘기하는데 그리스 이전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촌장회의가 만인이 참여해서 만인이 발언하는 그런 그 원형적 민주주의를 했어요. 인도도 남아공도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도 그런 원형적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건드렸나 본데요. 배터리가 나갔나? 배터리 전원이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인데. 글쎄.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답터는 안 갖고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을 내려갔던 걸 깜빡 잊고 그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없이 그냥 마이크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플스 파워, 인민의 권력이 민주주의 원형인데, 링컨이 얘기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people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잘못 도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포데모스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of everybody, by everybody, everyone, for the everyone. 그 공동체 개개인의 구체적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체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이 돼야 그게 민주주의다. of, by, for 라는 것이 현대적 민주주의 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원형적 민주주의 가능성은 첫 번째는 시민의 기능,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르트 알레그리인가요? 예산 참여 운동을 했던 그 브라질, 혹은 그 인도의 켈라라고 해서 그 주민 참여 운동이 벌어지고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옹부스맨을 강화한다든지 소환제를 강화한다든지 그 시민단체, NGO들이 강화해서 정치 권력을 모니터링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데모크라시는 명백한 자기 한계가 있죠. 쉬운 말로 10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쓴다고 하더라도 도둑 한 마리 못 잡는다. 모니터링 데모크라시도 활성화되지만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CT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요즘 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가 새로운 가능성들. 옛날에는 그런 기술적, 생활적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의민주주의를 했지만 ICT 산업이 발달한 이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죠? 라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블록체인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리퀴드 데모크라시,
유동민주주의라고 해서 현안마다 대표자를 그때 현안에 맞는 대표자를 뽑자고 하는 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머릿속에 있지 실현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가지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죠. 시민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거. 여태까지 선거제 대의민주주의는 입법권은 국회만 독점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입법권,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법안 거부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그래서 스위스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건 못해?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는 스위스 말고는 두 나라가 있어요. 대만하고 우루과이. 근데 우루과이는 그 규정이 너무 어려워서 의미가 없고요. 대만도 직접 민주주의의 아젠다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적용에 그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스위스는 근본적으로 협동조합 국가예요. 란데스 그마인더라고 해가지고 마을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칸톤 주, 그다음에 연방에서 이 모두가 협동접속력을 갖고 있는 170년이 훨씬 넘는 역사적 풀뿌리 운동을 갖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 스위스의 모든 미디어는 공공의 미디어입니다. 사유 미디어가 없어요. 공공의 미디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스위스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발언, 새로운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그쪽에 포커스를 해서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이 정치에 진입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이 운동이 적격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은 공역자 그러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가능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직접 민주주의 시민 발언했다가 완전히 덤태기를 썼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풍토와 조건과 상황과 역량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그럼 남은 건 뭐냐? 남은 것은 수기적 참여민주주의. 제일 쉬운,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 운동으로 보면은 뭐 민의, 주민의 평의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시민의회입니다. 근데 시민의회 역사는 2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이전에 물론 덴마크에서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 시민회의라고 그래서 자문적 성격을 가졌지만 이거는 자문적 성격이었고 소위 입법권적인 어떤 그 사회적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시작한 건 2004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0년 동안 광범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노란 조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벨기움에서,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OECD 기록을 보면 오늘 현재 약 300회에 가까운 시민의회 사례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주권의 시대, 시민 권력의 시대로 가는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죠. 제가 뭐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출간이 됐는데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그 예일대 현지 연구처장으로 있는 헬레네 랑데모아라는 1960년대 로버트 다리 민주주의 최고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듯이 현존하는 최고의 민주주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랑데모아 교수가 쓴 오픈 데모크라시라는 책이 오늘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번역은 열린 민주주의.
저자는 헬렌 랑데모아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시민의회가 정당성, 합법성을 갖고 법적, 행정적 강제를 갖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참여의 문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 가능한 그 참여의 개방성이 첫 번째 보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참여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의 모집단의 크로스 섹션을 반영한 그걸 압축시킨 민주적 비례성, 프락시미티, 근접성, 100% 모집단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 전체 모집단을 근사치에 반영하는 그러한 그 미니 퍼블릭, 소수 공중의 모임이 돼야 된다. 그 모임의 규모는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현실적인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 가능한 수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이는데 거의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3가지로 표현해요. shy, humble, and ordinary. shy, 힘이 없고, humble,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ordinary,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100명에서 200명의 그 집단이 끊임없이 수기의 과정,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슈마다 전문 집단이 필요할 거고 혹은 법제적인 법기술에 필요하고 어떤 퀘스천이 들어오면 그 퀘스천을 지원하는 서포트 그룹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서포트 그룹과 전문 집단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서 그쳐야지 결정은 shy, humble, and ordinary people이 해야 된다. 그 집단지성, 수기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정보를 받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수개가는 과정에 다수화 결정이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이 열리고 선호의 전환, 자기의 그 편견이 없어지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목표 쪽으로 접근하는 다수화의 결집 과정이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돼야 된다.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시민의회도 선거로 뽑은 의회보다 의회와 동등하게 아니면 선거로 구성된 의회보다 더 훌륭한 다양한 훨씬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합법성과 법적 관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랑데모아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세기에 만들어진 서구의 정당 중심의 선거식 대의가 민주주의라고 못 박혀왔죠. 그거 아니면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크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룰이죠.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룰과 절차만 거치면 민주주의는 끝난 거예요? 아니죠. 민주주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어치브먼트,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없는, 내용이 없는, 컨텐츠가 없는 룰은 썩은, 아까 했던 아노크러시죠. 포장된, 뻔줄한. 그건 정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죠. 포장이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죠. 물이 흐르는 과정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러나 프로세스는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죠.
골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 없이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주의가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오브젝티브, 지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유학대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공동선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 수많은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공화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코미니타리안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낸 그 골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반드시 오브젝티브를 동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아까도 민주주의는 피플스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인민이 주권자로서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인한테 위임하는 거잖아요. 대리하는 거잖아요. 위임된 대리인과 주권자 간의 갈등. 이거는 끊임없이 아마 우리 정치연합에 우리가 앞으로 시민의회를 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연합의 90% 이상은 대의로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은 직접 민주주의든 시민의회를 통해서 할 텐데 시민의회조차도 추첨을 통한 대의적이죠. 그래서 대리인 위임과 추첨식 대의와 직접 민주주의와 이 상관계에 서로 균형과 견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체의 개인이든 공공이 요구하는 하나의 시대적 현안과 시대적 요구가 있을 텐데 선출된 직업 정치인은 사적인 개인적인 자기 재앙을 갖고 있어요. 자기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항상 갈등이 있고 괴리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충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은 결국 정치 리더십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딱 1시간 강연을 했네요.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요번 22대 총선을 진검다리 공동체에서 분석한 전망이 있는데 김윤영 씨는 굉장히 전투적 모드, 윤석열을 심판하고 끌어내리고 국진당을 제거하는 전투적 모드의 단기적 현안이죠. 그에 비해서 임진철 씨라고 이제 풀뿌리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참여의 시민 정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주어졌고 개혁을 통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수도 있고 이제 젊은이들이 보수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불만은 개헌은 함부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실천적으로 제시될 때 개헌 얘기하죠. 그 로드맵과 가시적 접근로가 없이 개헌 얘기한다는 건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시적 접근로가 뭐예요? 시민의회입니다. 우리가 시민의회를 쟁취하면 개헌도 할 수 있죠. 선거법도 개헌할 수 있죠. 결선제도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현안들을 정치권이 해결 못하면 시민회에 가져와서 집단지성을 작동해서 아까 했지만 힘없고 빽없고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주권의 시대, 시민 권력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 이제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 강연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 인터뷰를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몇 분만 할까요? 예.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저기, 저쪽 보시면은,
한정수 작가라고 합니다. 4.19 재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건 모르겠는데 메시지라 민족혁명이라고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근데 내가 더 동상한테 이렇게 꽃도 결국 했었거든요. 집이 돼서. 4.19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동의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지역 양극화도 심화되셨다고 의석수로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원래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계 정당이라는 DJYS 이런 오너 정당이었다가 팬티 정당이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당원 중심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굉장히 소수 집단이 당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5개 집단이 거의 선출치로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료 출신, 언론인 출신, 법률가 출신, 그리고 교수 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시민단체인데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실 거네요. 그 정도, 그 나머지 얘기는 정말 안 돼요. 제가 현실 정치는 여러분보다 모릅니다. 저는 뉴스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정황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자격이 없고 저는 제 안사람보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4.19가 반외세 민족혁명적 성격이 있었냐? 분명히 있었죠. 그 4.19가 갖고 있는 반외세 민족적 성격이 무서워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를 미국이 내세운 거 아닙니까? 오라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것만큼 상징적인 반외세 민족혁명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진보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인사들이 박정희 군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고초와 그래서 뭐 인적당까지 조작되고 그게 다 뿌리가 4.19죠. 4.19가 반외세 민족혁명적 성격이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밝혀내지 못해 침묵한 뿐이지 4.19는 분명히 반외세 민족혁명적 성격이 있고요. 22대 총선이 지역과 양극화가 심화됐죠. 심화됐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영남에서 지금 2석밖에 못 끊었잖아요. 뭐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의석수로서는 아주 심각한 양극화를 했고 전라도는 아예 민주당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무소속 하나 되질 않았어요. 진보 정당 딱 하나 됐잖아요. 지역에서. 이렇게 극심한 양당 구조, 승자 독식적 구조가 강화되지 않았다? 그건 저는 어느 도도 아니라고. 약간의 투표율이 일정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올라갔다? 그건 자위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5가지 이유 플러스 세계사적인 흐름이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것의 원인을 아까 5가지 얘기한 건 그건 100% 동의합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인동 감사하고 세계적으로 확신하신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내경 선생님이 이야기한 시민 권력, 주민 자치 권력, 국민 권력을 만들어 가자는데 100% 동의하는데 현재 한국의 현실은 다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가 이런 주민자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을 했던 르라이토 전향한 놈하고 전국에 5만 명 정도의 동원 가능한 자유마을 운동이 세팅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야 진보운동은 열심히 동원하면 한 10,000명 그냥 가끔씩 동원이 될동말동한데 물리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자본, 금융자본, 미디어자본, 이 종교자본, 사학자본, 제국자본, 6대 자본 카르텔의 힘으로 전국적인 동원력을 대략 5만 명의 자유마을 주민자치운동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동네마다 다 댕기만한데 우리는 지역에서 전혀 기반을 못 갖고 있는데, 이놈들은 동네마다 새마을 운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방범대 이런 조직을 완전히 바닥부터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일부 시민운동단체에서 동장, 그 반장 직선제 운동, 읍면동장 직선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읍면동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각성해서 와 타도하자 견제하자 이러는데, 읍면동에서 직선제하면 아마 95대 5% 정도로 보수 유지 권력, 기름종이 권력으로 완전히 재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헌이나 법제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마음이야 읍면동 선출직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바닥은 자유마을과 보수 유지들이 새마을회,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금고회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광화문에서 가끔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 아는 사람들 얼굴 보고 잘 있었냐 안부 전하고 이러고 있어서, 결국은 스위스나 또는 덴마크나 우루과이나 대만이나 이런 주민자치, 미국의 PTA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활, 교육, 경제 조직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하는 주민자치, 시민권력 자체는 오히려 보수, 부패, 유지, 카르텔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있고, 우리들은 그냥 늘 그 유명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강연 듣고, 유명한 사람들 언론 플레이하는 거 박수 쳐주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는, 지금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그 직접민주제를 하자고 해버리면 완전히 동네는 보수파네. 거의 뭐 저는 이제 동네를 동계부에서 아는데, 다 저쪽에 유지들, 그 유지 연합에 참여를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새마을에 꼭 가입해야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민족 동네가 너무 취약한데, 이런 생활경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시민 권력이라는, 그 원형적 민주주의 개념이에요. 피플스 파워. 그 시민 권력이죠. 그걸 이제 시민 주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이 그냥 한 건의 무슨 그 위에서부터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층적인, 다영역적인, 복합적인 운동들이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것이 합쳐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에서 풀뿌리 운동, 기초 마을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광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전국적인 중앙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각각의 맞춤형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풀뿌리 운동하는 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그게 마땅하고 당연히 맞는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협동조합 풀뿌리 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중앙정치가 어떻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그 커뮤니티 운동이 대단합니다. 그 마을 운동에 저기 한 것이, 그걸 이제 사회 연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국 단위, 중앙 단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시민의회적 운동을
전국적 단위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접근하는 그것이 서로 결합되고 그 중간에 또 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층 다영역의 일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결합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복합적 구상을 해야지 자기가 하는 운동 이것만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동력과 기반을 상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네, 일어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이렇게 종합혁명하고 4.19 혁명을 구체적으로 종합혁명과 4.19가 그 같은 공통성과 동질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그건 뭐 너무 학구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필로 다 느끼죠. 동학 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동학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최재호나 최시영이 했던 그 경주를 중심으로 했던, 그러니까 수천 년의 중화 질서, 뭐 유교를 중심으로 하면 유불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서세 동정하는 그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냥 순망치 아니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깨달음, 자기 깨달음으로 온 거죠. 그것이 이제 시천주, 오심중여심, 사인여천적인 개념으로 정신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된 게 있고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그 전라도 지역에 소위 뭐 일제도 뒤에 있었지만 구한말 관리들의 포악함, 삼종의 문란, 그래서 학정에 시달린 제폭구민의 정신. 이 제폭구민의 정신은 단순히 동학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선비정신, 잔반이 동학이라는 네트워크가 결합돼서 제법구민, 척양척애 등등으로 표현이 되면서 동학과 우리 전통적인 선비정신이 결합돼서 폭발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무브먼트, 민중운동. 그래서 그 정신운동가, 중주곡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모닉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동학이라는 개념들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대한민국 근현대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그건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대한 걸음이었죠. 그 동학이 하나의 큰 저수지가 통해서 그 뒤에 모든 운동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3.1 만세 운동도 그렇고. 동학의 운동이 4.19로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바로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반회세. 그 다음에 포악한 폭정, 제폭구민의 정신, 척양척애의 정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무전행위 같은 민중의 자기 주인의식. 그런 것들이 4.19에 그나마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결합을 통해서 기폭제가 됐고, 그것이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 포악했던 이승만을 몰아낸.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은 가보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동학혁명과 4.19는 구성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동학혁명의 나를 근데 국가 기념일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 동학혁명의 그 중요성을 알기만 해도 지금 이런 시대로 이런 사회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 공동체 수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시영조차도 그 공식적 역사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시민 운동이나 또 우리 또 이렇게 그 야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걸 이제 부각을 좀 시켜서 이걸 국가 뭐 공인으로 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시민주권 시대로 가는데 수많은 복합적인 지역이든 아젠다든 현안이든 복합적인 게 서로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이면서 폭발하는 거지 한 사건만 갖고 돌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 스스로 역량과 조직 기반과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가면서 돌파하는 거지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혹시 또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선생님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뭐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체제, 제도, 시민의회를 비롯한 그런 제도, 체제 문제를 말씀하셨고 물론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오늘 잠깐 언급하고 설명을 깊게 못해 주셨던 문제가 문화자본, 문화권력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제도나 체제 그런 형식적인 뭐 단순한 형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지적 잠깐 하셨던 문화자본, 문화권력의 문제가 보다 더 심층적이고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자본, 문화권력하고는 뭐 크게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특히 언급들 안 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비롯한 예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자본이고 문화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 독재가 가능한 것도 바로 그 문제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들이 검찰 독재를 할 수 있던 거는 우리 서울법대야 우리 그런 학위를 취득을 했어. 더군다나 사법 시험을 패스했어. 국가로부터 받은 인증받은 증이 있어. 그것도 일종의 문화 권력이고 문화 자본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셨긴 하겠지만 예. 지혜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4.19 이후 계속 악순환적 도돌이를 한 거는 우리 민주적 에너지, 우리 시민적 에너지는 뭐 그 세계사적 수준에 올라와 있죠.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항상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열기가 지나가고 잊어지고 그냥 그것을 일부 정치인, 그냥 제도 정치에 맡겨놓으니까 아까의 그런 5가지 악성적 요건에서 항상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튀어나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 그 시민적 역량,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되고 규범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의 하나가 시민회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문화자본 얘기를 하면 뭐 플란스 브루드에도 그 얘기는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미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이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군사력.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유엔사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제하듯이 군사 물리적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압도적인 경제력. 1945년에 미국의 산업력은 세계 반을 차지했고, 그래서 통계가 가능했던, 현재는 한 20% 정도죠. 그래서 미국이 약하니까 미국의 경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G7이고 G20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근데 G7은 지금 브릭스 플러스한테 밀리고 있죠. 그러나 G20 부분은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소위 미국이 만든 소위 브레튼 우드 체제를 전용시켜서 유지하려고 하면서 세계 지배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1990년이 넘었으면서 미국이 전략을 바꿔요. 그게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 그 사실은 CIA 출신이죠. 나이어 교수,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저명 인사가 된 그 나이어 교수의 소프트 파워가 점점 미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 주제가 됩니다. 그게 문화 권력이죠. 미디어를 장악하고 싱크탱크를 장악하고 대학을 장악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내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NED NED National Empowerment of Foundation인가 그 민주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언론재단이 있고 한데 어마무지한 예산들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뭐 BBC니 무슨 뭐 CNN이니 워싱턴 포스트니 뭐 뉴욕 타임즈니 세계적인 매체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철저하게 미패권의 전략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주류 매체의 90%는 그 배경에는 거대한 금융, 자본가 세력 아니면 미패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진실, 우리에게 알려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진실, 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치밀하냐면, 자꾸, 제가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대명사를 잊어버려요. 아미티지 보고서. 그게 이제 바이든이 미 상원의원 외교위원장 했을 때, 당시 미군 중장으로 은퇴한 아미티지 중령과 나이 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일본의 소위 이 보수 세력, 사사과 등장해서 소위 동아시아 전략 아미티지 보고서를 만들면서 소위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1년에 맞은 강화조약을 21세기 버전으로 재해석하고 그 연장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한반도의 미국 정책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고 그런 전략적 혹은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미디어 장악, 대학 장악, 싱크탱크 장악, 문화 장악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큽니다. 최근에 남아공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세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스라엘을 피고 국가로 기소를 했다고 그러나요? 저기를 했죠. 그게 정당한 거거든요. 남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백색 월드에서 당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행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매스컴들이 남아공의 그 행위를 거의 파렴치 않는 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최근에 이제 미국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을 시작을 해서 예일대 등등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학생들한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돈을 대는 돈주들이 총장한테 겁주는 거예요. 저 새끼들 퇴학시키든가 잡아넣어. 안 그러면 돈주를 끊어. 그 대학이 돈줄에서 장악된 거죠. 대학, 예일 대학이든 캠브리지 대학이든 무슨 뉴욕 대학이든 콜롬비아 대학이든 자기 대학의 돈줄이 저 학생들 저 빨갱이들이니까 잡아넣잖아요. 이게 미패권의 적나라한 자기 모습이 이게 소프트 파워고 이게 문화 권력이죠. 그 문화 권력의 뒤에는 돈줄이 있는 거죠.
제가 대답이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일어나서 네, 질문 주십시오. 좀 늦어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지금 총선을 보면서 지금 저는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나라 현상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진실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강의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서 듣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유튜브를 유튜브 강의를 개설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하시면은 지금 몇십만 명이 듣고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하고,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조국대 민주연합이랑 나누고 조국당, 그 다음에 다른 군소정당, 그리고 국민의 힘당, 국민의 미래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하시거나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개설하셔서 많은 사람과 연대를 해서 좀 이 강의를 이 안타까운 그 강의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보면 더 많이 전파되고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무리한 요구고요. 사실은 저는 은퇴해서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겨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이 자리에서 있는데, 우리 산천초목님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그 자리에 네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도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든 우리 뉴탐사가 저를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지지해주고 있고, 스픽스나 김 무슨 TV인가요? 김성수인가요? 김성수 TV. 김성수 TV. 가끔 제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전 그런 데 가서 발언하는 걸로 저기해야 되고, 이제는 40, 50대 젊은 층들이 나서야 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파사 현종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심판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전개가 될 테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윤석열이라는 현상은 윤석열 계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박정희가 나오고 제2의 이명박이 나오고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이 상태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5가지 플러스 서너 가지 더 설명을 해서, 이러한 현상 쪽에서 문제를 보고 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에서, 규범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통해서 새로운 접근,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조국당을 굉장히 박하게 얘기하는데, 조국당은 검찰에서 아주 7억 원을 당한, 넓은 죄를 당한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가 꼭 깨끗한 건 아니에요. 조국 자신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은 가문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당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그건 조국이 아니라 이미 다 학문적으로 다 나왔던 얘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검사장은 인사권은 검찰이 아니고 제3자가 행해야 된다. 근데 그럼 그 뿌리 깊은 100년의 뿌리 깊은 검찰의 그 만행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공수처가 도입되면 이제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자들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공수처가 도입되니까
뭐였죠? 첫 번째 잡아들인 게 조의원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 엘리트 집단, 특혜 집단, 소수 집단이 지배하는 한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킨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검찰을 통제하는 게 시민권력이에요. 그것을 배심제도든 기소심사제도든 시민위원회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배심을 통해서 기각을 시키든가, 기소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기소 명령을 내리든가, 그거 안 하는 놈은 날려버리든가.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시민 권력이, 시민 주권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피플스 파워.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부터 뽑아야 돼. 총장부터 우리 손으로 뽑아야 예. 인사 그렇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잠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는 분이 좀 계셔서요. 저희 연예강좌에 주관단체로 참여하시는 그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건 회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잠깐 좀 늦어졌으니까 장호건 회장님 저 앞으로 나가서 자, 우리 그 기념 촬영을 좀 잠깐 하도록 할까요? 우리 회장님 잠깐 짧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번 지난번에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좀 해볼까 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좋으신 분을 이제 또 강성을 모셔가지고 강성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민 주권, 우리 민중들의 꿈이죠. 그러나 반면에 여야를 막강하고 대하는 게 지렸다는 정치 정책한테는 상당히 달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시민 주권을 살갑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민중들이 시민 주권을 체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해서 우리 민중들이 인지하게 만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